페이지 264고요. 이익처분 성과급. 우리가 그 성과급은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우리가 법인세법에서 2018년 개정세법에서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송금 산입 규정이 삭제됐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조특법에서는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구규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이 가번 보시면 265페이지 우리사주조합이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 같은 경우 안 되고, 그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권, 이 스탁옵션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이란 회사의 이사 등에게 미리 정한 가액, 행사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상법상 보시면 그 본문은 그 표에 본래의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형의 신주 발행형 자기 주식 교부형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본문으로 가셔서 다만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 가액이 주식의 실질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이 실질 가액이라는 거는 시가죠. 예. 회사는 그 차액을 시가라고 예전에는 산정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딱히 없기 때문에 시가로 보시면 되고요.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즉 주가 차액을 보상하는, 그걸 단서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표 보시면 주가 차액 보상권에 그 현금 보상형과 자기 주식 교부형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표의 두 번째 줄 보시면 꽃표 1 보시면 송금 특례 인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거를 안 하는 업체를 본 적이 있는데요. 신주 발행형, 우리가 주가를 차액을 보상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현금으로 주거나 자기 주식을 주면 세법상은 자기 주식은 자산으로 보니까요. 자본의 차감이 아니라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손해가 난 거잖아요. 출연이 발생했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다가 이제 2014년 10월 1일부터 이후부터는 신주 발행형의 경우에도 그 송금 특례를 인정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한번 보죠. 회계 처리를 보면 우리가 가득 기간, 우리가 종업원이 일하는 기간 동안에 그 행사가액하고 시가와의 차이를 갖다가 주식 보상 비용으로 해서 주식 매입 선택권으로, 요건 자본 조정 항목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행사 시점에 주식 매입 선택권을 없애고 자본금이 증가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비용을 해서 자본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선 사실 손실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비용으로 해서 자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비용으로 해서 현금이 없어져야 우리가 순자산 감소가 일어나서 손실이잖아요. 근데 비용에 해서 자본금이 나오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경우가 딱 두 군데거든요. 스탁 옵션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우리사주 조합 할 때 두 가지인데, 근데 어차피 우리사주 조합도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니까, 스탁 옵션이랑 비슷한 개념이니까 그때도 이제 비용이 나오고 복리후생비가 나오고 이쪽에 자본금이 나오거든요. 우리사주 조합 할 때도 그거랑 똑같이 스탁 옵션도 요 비용이 늘어나서 자본금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송금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 순자산 증가설. 이거를 표로 그려보게 되면 우리가 T 계정을 그려보면 자산 마이너스 부채인데 이 부채 중에서 자본금이 있고요. 이 비용을 줄여서 자본이 이만큼 늘어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같은 순자산 내에서의 이동에 불과한 겁니다. 순자산 내에서 비용이 자본으로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순자산 증가설에 의하면 손실은 아니에요. 송금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법인세법에서 이걸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법상 이게 그러니까 성격이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노무출자 아시죠? 노무출자는 한 명에서는 합작회사만 인정되고 주식회사는 인정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 그게 자본 충실의 원칙에 반하니까. 그래서 이제 법인세법 시행령 43조 1항에서 보더라도 그 노무출자는 송금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스탁 옵션도 당연히 부인되는 게 맞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법률의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송금으로 인정되는 사안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페이지 267 재료비, 우리가 두 번째 재료비, 예, 거기 보시면 뭐 사무용품이나 소모품은 안 된다, 뭐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위탁 및 이 페이지 269 위탁 공동연구개발비, 이제는 일반 R&D에 대해서는 전부 허용하고 서비스 R&D는 자체 R&D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비스, 아까 뭐 출판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 그걸 받더라도 위탁 R&D 같은 경우는 안 된다. 뭐 애니메이션 같은 업종에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페이지 272페이지 이제 기타 연구 개발비입니다. 예. 이때는 기업 부설 연구소나 전담 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밑에 보시면 품질 경영 체제 인증 획득 비용, 그러니까 현재 KC 인증 비용 같은 거는 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간단히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82페이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 우리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뭐 워낙이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저희가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하는 게 지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있고요. 비용을 세액공제한다는 거는 그만큼 일반 법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예. 제가 조세특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느냐, 쉽게. 예. 그건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니까 굉장히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뭐가 있죠?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있죠. 그것도 비용이죠. 예. 근데 그거는 다만 특정한 업종에 한정되니까, 예, 그런 면에서 한정이 됐고, 그다음에 또 제조업에 한정되는 제3자 물류 비용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제3자 물류 비용 세액공제도, 예, 자가 물류, 그러니까 우리가 계열사 물류, 자가 물류, 자기가 직접 물류 활동을 하거나 그 계열사 물류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다른 우리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물류로 사용하면 제3자 물류 비용 세액공제가 적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당히 그 접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어렵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이게 참 시간이 있으면 다 설명해 드리면 좋겠지만, 딱 314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말고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는 단기분 방식이나 증가분 방식에 의할 수 있죠.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단기분 방식이 강제되는 경우, 우리가 직전 4년간 발생한 R&D 비용이 없다면 증가분 방식 못 쓰겠죠. 그리고 직전 연도 R&D 비용이 직전 4년 평균보다 적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직전 연도 비용을 일부러 적게 해서,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작을 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단기분 방식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연평균 발생액은 그 315페이지 그 산식에 따라서 그 직전 4년 비용 합계액을 직전 4년간 과세년도 수로 나눠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양가로 2번, 법령의 개정으로 최초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거나 제외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그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합계액은 당해 과세년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R&D를 과거 세액공제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포함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R&D 비용도 당해년도 세액공제 계산 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저희가 아까 인건비 할 때 4대 보험 했었죠. 그럼 4대 보험을 올해 포함시켰습니다. 전년도까지 안 했다가 올해 해보니까 역시 강의를 듣고 아니면 뭐 포함시켜야겠다라고 포함시켰어요. 그러면 당연히 당해년도가 직전 4년보다 많이 늘어나겠죠. 그럼 증가분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증가분 방식을 해도 되겠느냐?
위험하다는 거죠. 직전 4년도 똑같이 4대 보험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회사가 직전 4년 비용을 계산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포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직전 4년에 대해서. 영영.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전 4년 비용을 계산해낼 수 있다면 직전 4년 포함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 아까 말씀드렸죠.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정일 이후 비용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연평균 발생액에도 그 인정일 이후 발생한 비용만 상대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결합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겠죠. 근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하기 때문에 예, 그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분할이 12월 1일 날 발생을 했어요. 2018년 그죠? 2018년 12월 1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분할신설법인의 연평균 발생액을 계산을 해야겠죠. 직전 4년 증가분 방식을 적용하려면.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 연평균 발생액은 없잖아요. 자기 거는. 그러면 분할법인의 4년치를 끌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2018, 17, 16, 15, 14.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는 없으니까. 근데 당해년도. 그럼 이 당해년도 그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316페이지의 합병법인 등의 전액 의제.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그걸 끌고 와라. 그러니까 본인은 분할법인은 그게 없기 때문에 자기의 직전 4년 발생 비용이 없기 때문에 분할법인 거를 끌고 와라. 분할신설법인은. 이해되시죠? 되시죠? 본인 게 아니니. 본인 건 없잖아요. 비교 증가분 하려고 그러면 자기는 없으니까. 분할신설법인은 본인 게 없으니까요. 그 대신 당해년도를 할 때는 이만큼 거는 분할법인 거다. 분할신설법인은 여기서 터치하지 마라. 그게 313페이지에 있는 사업 결합 전에 발생한 당해년도 R&D 비용의 귀속입니다. 양가라 5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업 결합 전에 발생한 비용은 분할법인에게 귀속되는 거고, 그럼 분할법인은 자기가 이제 여기서 만약에 100이 발생하고 20 발생하고 분할법인에서 분할신설법인 10 발생했다면 이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발생한 거는 분할법인 거다. 분할신설법인 게 아니라. 당해년도 거는 그렇게 계산하고 직전 4년 거는 계산하려고 봤더니 분할신설법인 자기 게 없으니까 그걸 가져라. 는 게 이제 그 비용으로 간주, 합병법인 등의 전액 의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나누려고 했더니 분할신설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겁니다. 그러면 사업의 일부를 승계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그 직전 4년 거 중에서 자기 비울 것만, 자기가 만약에 이쪽에 제조업이고 이쪽이 건설업, 분할법인이 제조업이고 분할신설법인이 건설업이었다면 그 건설업의 매출액 비율만 가져오라는 것이 바로 318페이지 사업의 일부 승계 시 계산 방법입니다. 즉 안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일이 언제든지 생기지 않겠습니까? 분할하게 되면. 왜냐하면 분할신설법인은 자기 직전 4년이 없으니까 이 앞에 거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제조업과 건설업이 두 개가 있어서 제조업은 분할법인에 가고 건설업은 분할신설법인에 왔다면 분할신설법인의 것만 안분해서 갖고 와라. 그 대신 당해년도 거는 사업결합 전에 발생한 거는 다 분할법인 거다. 그리고 사업결합 후에 분할신설법인에 발생한 비용만 분할신설법인의 비용으로 R&D 비용으로 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잘 없으시잖아요. 그죠? 예, 이거 말고 조금 더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요. 예, 그거는 너무 어려워서 예,
넘어가고요. 예. 다음에 페이지 321페이지 중복 지원의 허용. 예. 우리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세액감 그맨 밑에 하단 보시면 하단에서 네 번째 줄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 지원 배제도 적용 안 되고 외투 감면 시 외국인 투자 지분율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세액공제나 감면하고도 허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22페이지 보시면 원래 세액공제 2월 공제는 5년간 그걸 저희가 최저한세나 결손으로 인해서 5년간 2월 되는 건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년으로 2월 공제 기간을 10년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표에 보시면 중소기업 R&D 비용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농투세도 비과세된다. 예. 그런 사안들은 예. 다 아실 테고요. 그다음에 제가 비법 아닌 비법을 말씀드리자면 2017년에 들어온 건데요. 페이지 411페이지요.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의 출자에 대한 세공제. 이게 2017년 개정세법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그 의 밑에 세 줄 한 번만 읽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했을 때 취득가액의 5%를 세액공제해 준다는 제도거든요. 거기 이제 다시 좀 더 앞으로 가서 보시면 페이지 379요. 그 벤처 379페이지 가서 보시면 벤처 투자자 조세 지원 제도 비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국법인이 그 13조에 이어 내국법인이 그 벤처기업 등에 투자했을 때는 취득가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고 개인이 16조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했을 때는 종합소득금액 공제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조문이 지금 제가 이 조문 제목을 바꿔서 그렇죠. 이게 그 원래 법조문에 나와 있는 조문은 되게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과세특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출자했을 때 내국법인이 출자하면 13조의 2고 개인이 투자했으면 16조고 그래서 종합소득금액 공제받고 그다음에 회수할 때 즉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느냐 이때 13조에서 그 벤처캐피탈 회사, 중소기업 창투사 등이 그러니까 일반 내국법인은 안 되고 창투사만 그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고요 법인세. 그다음에 개인이 했을 때는 개인이 벤처투자조합 투자에 대해서 개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조항은 14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아셔야겠죠. 예, 여기가 조금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느냐. 그러니까 투자했을 때는 개인이나 내국법인이 다 받을 수 있고 하지만 그걸 회수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개인은 되지만 그 내국법인은 안 되고 벤처캐피탈 회사, 창투사 등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내국법인 그 5절 내국법인 이게 페이지 411페이지요. 이게 2017년에 들어온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창투사 양도차익 비과세 받는 그런 법인들은 제외하고 걔네들은 어차피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으니까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법인세로 양도소득에서 납부하지 않으니까 걔네들은 빼고 그 다음에 412페이지 보시면 이제 창업자, 신기술 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제가 보니까 제가 벤처기업들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이 벤처기업 사장님들이 대표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서로 간에 아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많은 금액들은 아니더라도 좀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이 상대방이 벤처기업이라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5%를.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벤처기업에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예. 일반 굴뚝기업도 뭐 좀 발이 넓으신 대표이사분이 계시면 사장님이 계시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에 이제는 2017년서부터는 공제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갔던 업체도 이걸 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거를 어떻게 알겠느냐? 아까 벤처기업 어디서 확인한다 그랬죠? 예? 그렇죠. 벤처인.
벤처인 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 회사 이름을 딱 쳤거든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안 나오지 하고서 저는 당연히 안 될 걸로 생각하고 그 업체에게 이제 얘기를 했죠. 아, 검색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업체의 옛날 이름을 치더라고요. 사명 변경되기 전에 거를.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서 경정 청구할 건을 놓치긴 놓쳤는데 뭐 어쨌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게 꼭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뭐 사명이 변경된 적이 있는지 한번 그것까지도 추가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꼭 현재 이름으로만 검색이 되는 게 아니라 사명 변경 전에 것. 원래 벤처기업들도 이름들을 종종 바꾸니까요. 예, 그거 하실 때 예. 그래서 벤처인에 가서 한번 이렇게 하시면 이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예, 체크가 가능하니까 그거 보시고 이게 근데 다만 3번 출자 방식 보면 대개 이런 그 이 모험 자본에 대한 보상은 그 설립시나 또는 7년 이내 유상증자에 한해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게 구주 매입, 그러니까 기존 주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잘. 예, 여기서는 허용하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구주 매입은 안 되고 유상증자. 보통은 뭐 유상증자 할 때 많이들 참여하시겠죠.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5%를 하고, 그리고 뭐 그 조세특례 제한 보시면 중복지원비용 지원 배제 해당 없고, 그다음에 최저한세는 적용 대상이고, 세액공제 이율공제 허용되고, 농어촌 특별세 과세되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이렇게 한번 제가 이 조문마다 이 뒤에 다 이런 식으로 표를 붙여 놨으니까요. 그걸 보시고 예, 한번 실제 적용하실 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세액공제 일반론 한번 가보시죠. 페이지 50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투자세액공제 제가 여기서 상당히 시간을 많이 쏟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보람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기도 한데 여태까지 저희 기존의 세법들 책을 보면 그 예규 판례 같은 거를 다 그 해당 조문별로 뭐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각 투자세액공제별로 이렇게 예규 판례를 써놨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다 한 군데로 예, 그거를 총설해서 묶었습니다. 그럼 총설해서 묶으니까 비교하기도 편하고요. 그다음에 그 대신 그게 몇 조인지는 써놨습니다. 예, 이게 뭐 26조와 관련된 건지 25조와 관련된 건지는 그 법조문 번호는 써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교하시기도 편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체라든지 그다음에 공제 대상 투자 금액 산정, 공제 시기 이런 거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투자세액 공제나 투자 대상만 달라진다는 거죠. 예, 안전설비 대상이냐, 아니면 사업용 고정자산이냐, 뭐 그런 것만 달라진다는 거지. 나머지는 똑같다. 그래서 508페이지 보시면 이제 투자세액 공제 범위가 이제 그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거가 제5부에 해당하는 제도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아놔서 발견한 게 뭐냐라고 말씀드린다면 그 페이지 509에 투자자와 사용자의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에는 투자자에게도 그리고 사용자에게도 모두 다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투자한 사람만 허용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누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다만 그 각주 1번 보시면 509페이지 밑에 보시면 그 조항은 없어요. 다만 법 26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보면 사업투자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 즉 매입자와 사용자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예. 사실 그 조항 말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투자세액공제의 모든 조항의 예규 판례를 다 뒤져보면 이거와 같은 결론에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제가 뽑아낸 결론인데 거기 보시면 투자자가 1-1 사용자입니다.
투자자가 투자를 통해 공제대상 자산을 소유하면서 단지 그 사용권만을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임대료를 받았다. 그런 경우에 사용자는 받을 수 없다. 예컨대 모회사가 설치한 비용을 자회사가 부담하거나 또는 동그라미 세 번째 임대인이 설치한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했거나 그럴 때 임차인이 못 받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510페이지 1-2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취득한 후에 이거를 뭐 대여한다든지 매각했다면 그 취득한 법인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두 번째 보시면 건설업 영위법인이 에너지 절약 시설을 설치해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임대했다면 본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관련 예규 판례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한국공항공사가 소음 방음 시설 아무래도 시끄럽겠죠. 공항 주변이 시끄러우니까 그 주택에다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주택 그 창호를 설치해주고 그다음에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방음 설치 공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피해 보상비로 계상을 했어요. 그럼 이 경우에 될 거냐? 이때 이제 회신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이 온 거죠. 그러니까 네가 투자를 했지만 사용자는 네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시는 분이 조세심판원에 갔는데요. 불복을 해서 그 번호가 조심 2017 서 3953 2018년 5월 18일. 예. 여기 갔는데 졌죠. 예.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보이세요? 조심 2017 서 3953 2018년 5월 18일. 예. 왜냐하면 투자자와 사용자가 일치 안 하니까 예. 한국공항공사는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BTO 방식 이런 거 나오는데요.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이것도 역시 넘어가겠습니다. 525페이지요. 공제 시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개별 조문을 다 합쳐봐도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공제 시기는 원칙적으로 완료일 기준에 의하지만 예외적으로 투자일 기준이 허용돼서 납세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왜 다 똑같으냐? 그 표를 보시면 결국은 다 준용하는 조항이 같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526페이지 보면 이런 양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투자의 기준만 적용되는 경우 우리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같은 경우 좀 더 그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완료의 기준만 허용되는 경우 근로자 복지 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이거는 사실 경기 진작하고는 관계없죠. 근로자 복지 증진시설은.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공제 시기는 크게 거기 보시면 그 완료일 기준과 투자일 기준이 있다. 다 제가 만든 말이고요. 예. 완료일 기준과 투자일 기준이 있는데 투자일 기준은 다시 진행 기준과 지출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예. 다른 데는 없는 용어고요. 그냥 제가 제목을 붙이려다 보니까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완료의 기준이란 무엇이냐? 2-1번 526페이지요.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투자 금액 총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완성 기준이죠. 우리가 공사할 때 완성 기준. 그 완료일이라는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 우리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기실이 언제죠? 실제 사용일이죠. 예, 그거랑 똑같습니다. 완료일 기준하고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일치하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래서 만약에 어음 발행분이 있다면 지급기일 미도의 분도 투자 금액에 포함해야겠죠. 왜냐하면 완성 기준이니까 돈 주는 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투자일 기준. 투자일 기준은 그게 진행주의 방식과 지출기준 방식에서 기공제, 이미 공제받았던 금액이나 공제받지 않았던 투자분의 합계를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행주의 방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작업 진행률, 공사할 때 하는 그 작업 진행률, 그거 말하는 거고요. 지출주의 방식이라는 거는 현금주의하고 유사하지만 1-2 페이지 529입니다. 예,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렇지만 그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선급금 같은 경우에 이미 지급된 금액이기 때문에 현금 기준으로 한다면 포함시켜야지만 우리가 기간 조작의 우려가 있죠. 선급금을 줘서. 그래서 지출 금액에서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현금주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서 지출주의라는 방식을 썼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530페이지 보시면 그 기공제, 미공제 투자분의 합계를 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받았던 공제 금액을 빼는 건 상관없지만 공제받지 않았던 금액을 빼는 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미공제 투자분, 우리가 전년도에 만약에 공제받지 않았던 투자분이 있다면 투자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걸 못 받으니까 완료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쭉 53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수도권에 있으니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배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1개요 밑에 다섯 줄 한 번만 읽어봐 주시죠. 예. 이게 좀 각 그 기존에 나와 있던 책에서 약간 오류도 있는 것 같고, 예, 요거를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535페이지 보시면 2-1 주체 보시면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 즉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 즉 이 부분이죠. 그 앞에 문단은 이거고요. 그리고 뒤에 문단은 요거죠. 이해되시죠? 예. 이런 경우에는 증설 투자는 배제되고 대체 투자만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2항에 가면은 소득법 130조 2항에 가면 그때는 증설 투자와 대체 투자를 모두 다 배제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때 536페이지 보시면 1990년 이후 중소기업에서 그 네 번째 줄 보시면 중소기업이 종전사업을 이전하는 경우에 종전사업장에는 과밀 억제권역 외의 종전사업장뿐만 아니라 내의 종전사업장, 그러니까 우리가 90년 1월 1일 이 과밀 억제권역 내에 있던 사업장을 동대문구에 있던 거를 송파구로 움직였다면 그것도 1990년 이후에 중소기업이 된다는 거죠. 그 이전에 설립된 법인도. 그러니까 만약에 80년에 설립된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95년에 서대문구에서 송파구로 이사 갔다면 그거는 1990년 이후 중소기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같은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그러면 그 배제되는 규정은 그 오른쪽 표와 같고요. 그거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주의하실 거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2010년 이후부터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의 투자 전부가 제외되는데 그거는 이 규정이 아니라 130조의 이 규정이 아니라 그 26조 1항 괄호 안에 보면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38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의 허용, 다만 그 과밀 억제권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989년 이전 기업 및 1990년 이후 중소기업에 대해서 증설 투자는 허용된다. 즉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기업에 되고 안 되고를 여기가 좀 중요하거든요. 예.
단지 내에 있는 것도 증설 투자 산업단지 내에서는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거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539페이지 보시면 속도 괜찮으시죠? 예, 만약에 사업장과 실제 사용 장소가 다른 경우, 요거는 좀 지금도 적용되기 때문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사업장과 실제 사용한 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자산을 취득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밀 억제권역 소재 여부를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설업이나 특히 이 선박을 보시면 건설업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건설기계나 자동차가 현장이 사업장 등록을 안 했다면 그 본사가 만약에 과밀 억제권역이 있다면 강원도 공사 현장도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으로 봐서 배제된다는 얘기고요. 선박도 마찬가지로 그 항구에 사업장이 없다면 그 선박도 서울에 있는 본사가 취득한 걸로 봐서 그 투자 감면이 배제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539페이지 그 주요 이슈와 쟁점 보시면 이제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가 없어졌는데요. 그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특이하게도 사업용 고정자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아까 다른 투자세액공제는 뭐죠?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그 소재지가 아니라. 그런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그 작은 글씨 보시면 2009년 개정된 문구를 보자면 2009년 개정세법에서 사업용 자산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즉 소재하는 경우죠. 예,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거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정보통신 541페이지 정보통신장비의 예외. 정보통신장비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 투자인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가 호정된다. 즉 그 아래 표 보시면 주체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증설투자, 대체투자를 다 만약에 전부 다 허용하고요. 그 542페이지 보시면 그 정보통신장비가 뭔가 하면 뭐 교환설비나 전송설비, 선로설비, 정보처리설비는 허용한다는 거고요. 다만 디지털 방송장비는 그 증설투자는 배제하고 대체투자만을 허용합니다. 그 543페이지 보면 두 번째 줄에 수도권 방송의 경우 그 특성상 지방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용한다. 글쎄요, 꼭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굳이 뭐 안 해줘도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까 증설 투자는 배제되고 대체 투자는 허용한다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증설 투자란 무엇이냐? 그걸 보면 제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투자이다. 우리가 저 공장 가보시면 기계장치 엄청 크죠. 그러니까 기계장치 하나 저도 굉장히 한 30억짜리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걸 하나 설치하게 되면 공장의 연면적이 엄청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증설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544페이지 보시면 이외의 사업장, 예컨대 그 의료업자 같은 경우 있죠. 의료업자는 그 사무실에 뭐 의료기기 하나 갖다 놨다 그래서 사업자 연면적이 증가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외 사업장은 그 고정자산 수량도 또 하나의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량이 늘어났으면 증설, 수량이 안 늘어났으면 대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증설 545페이지 증설 대체 투자의 배제는 아까 보셨죠? 둘 다 안 하는 거. 언제? 90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일반 기업일 때 그때는 증설 대체 투자를 전부 다 배제한다. 다만 이게 산업단지, 이거를 여기서 산업단지가 된다고 써 있는 책을 본 것 같은데요. 관계 없습니다. 이 증설투자, 대체투자의 배제와 산업단지는 관계 없기 때문에 이때는 단지에 있어도 안 됩니다. 다음에 감면세액의 추징은 그 위에 네 줄 한 번만 잠깐 읽어봐 주시죠. 그러니까 공제받은 자산을
그 2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 임대한다면 그 추징한다는 거죠. 예. 뭐 그리고 뭐 3년 5년으로 기간이 달리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만 보시면 549페이지 그 하단에 그 동그라미 세 번째요. 만약에 추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러니까 2년이 지나기 전에 화재로 인해서 만약에 법인이 보험금을 받았을 때 그걸로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한다면 아직 추징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지만 그 추징 기간 2년이 지나서 그 받은 보험금으로 대체하여 취득했다면 그때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뭐 논리적이죠. 예, 합리적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것도 한번 보시죠. 건설 중인 자산의 양도. 예, 많이 발생하겠죠. 만약에 투자 중인 시설을 갖다가 B법인이 그러니까 A법인이 B법인한테 양도했다면 양도한 법인은 당연히 감면세액을 추징해야겠죠. 자기가 양도했으니까. 그리고 양수법인은 그거를 전체를 사게 된 거니까 전체 금액에 대해서 투자세액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세액 공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고용 지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684페이지요. 근로소득 증대세제. 한번 위에 6줄 한 번만 읽어봐 주시죠. 근데 이게 제가 실무에서 적용해 보려고 그래도 직전 3년 평균 임금을 초과해서 지급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렇게 어느 기업도 이렇게 막 기업 임금을 확 올려주고 그러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2017년에 중소기업 특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용을 보시면 쭉 넘어가서 페이지 693페이지요. 중소기업의 비교기준 특례가 2017년에 들어왔는데 그 당해년도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평균보다 크지 않은 경우에도 그 694페이지요. 전체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 즉 3.6% 이거는 초과시킬 수 있거든요. 원래부터 잘 주던 기업이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매년 평균 임금 증가율이 5% 이상이었다면 그걸 계속 지키기는 쉽잖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5%를 초과해서 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자기 해당하시는 회사가 만약에 3.6%보다 더 높은 평균 임금 증가율을 보인다면 이거를 적용하시는 거를 한번 고려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규정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사후관리 규정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708페이지. 예. 고용증대세제 2018년에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 5줄 한 번만 읽어봐 주시죠. 예, 뭐 이 고용지원 조세특례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예, 보시면 뭐 이렇게 아주 어려운 거 없고요. 그냥 고용 증가시키면 그 사람에 대해서 700만 원 주고 뭐 1000만 원 주고 뭐 1100만 원 주고 뭐 그냥 거기 특성에 맞게만 지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제도는 보시면 증가하는 데에 대해서 일정액 10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채용 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얘들이 채용을 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세액 공제라기보다는 채용을 한 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그 대상은 상시 근로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등이고 710페이지 보시면 공제 기간 보시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한해서 2년으로 한다. 예. 그러니까 전년도에 고용 증가한 거를 그 다음 연도까지 2년 연속 누적시킨다는 개념이죠. 예. 그래서 고용 유지한 경우에는 고용이 증가한 다음 연도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713페이지 보시면 중복지원 배제. 아까 말씀드렸죠? 예.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추가 감면하고는 중복 적용될 수 없다. 왜냐? 둘 다 추가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죠. 페이지 719페이지요. 예, 그 위에
세 줄 한 번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개인에 대한 그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고요. 예, 720페이지 보시면 청년. 여기서도 종전에 29세에서 34세로 연령 상한선이 29세에서 34세로 2018년 중반 개정세법에서 증가했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 만약에 이 사람이 현역병 등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면 그게 최대 6년 한도로 복무기간 6년 한도 뭐 하사관 하면 6년 할 수 있겠죠. 대위에도 하던가요? 대위도 6년, 예. 대위 7년이던가요? 예. 뭐 그렇게 해서 예. 하게 되면 만 40세까지 예. 최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721페이지 그 동그라미 5번 중간에 동그라미 5번 밑에 보시면 이게 예규가 삭제됐는데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예, 특별히 안 될 사유가 없는데 종전에 안 되는 걸로 해석했다가 되는 걸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722페이지 보시면 그 건설업체의 일용 근로자로 고용된 후 그 일용 근무 기간이 1년을 경과하면 일용 근로자에서 제외하죠. 예. 상용 근로자로 전환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때 그 제외되는 때를 취업일로 해서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그 다음에 감면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금 723페이지요. 2-1의 중소기업.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예, 아까 보셨죠?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뭐 조특법상 중소기업하고 큰 차이가 없지만 어쨌든 뭐 비슷하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기법에서는 비영리 기업은 제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특법에서는 포함하고. 하지만 이 제도에서는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는 비영리 기업도 포함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24페이지 열거 업종에 한정합니다. 예. 근데 다만 도소매업 같은 경우도 해주고요. 예. 이게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업종하고는 또 다르죠. 예. 그래서 근데 보시면 그 문의 온 사항 중에서 지역 농축협회 같은 것이 감면이 되겠느냐. 근데 지역 농축협은 우리가 신용협동조합이고 그가 이제 금융 및 보험업이죠. 근데 금융 및 보험업은 감면 업종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보험업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항을 알아두시고요. 취업을 할 때 3번 취업이요.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서 동일 기업체에 대해서 재취업하는 것은 취업으로 보지 않고 그 밑에 보시면 A 중소기업체 또는 대기업체에 취업하고 있던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사안은 보시면 되고요. 그 721페이지 보시면 그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럼 당연히 그 70% 또는 90%를 감면해서 과세기간별로 150만 원 한도를 둬야 될 텐데요. 이때 1-1 근로자의 감면 신청이요. 그 감면 신청을 받은 다음 달부터 소득세를 특례를 따라서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할 때는 똑같이 이에 준용해서 70% 90% 그다음에 150만 원 한도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743페이지고요. 그 위에 5줄 한 번만 읽어봐 주시죠. 그 밑에 3줄까지도. 예. 그 밑에 3줄은 저랑 같이 읽으시죠. 또한 영세기업이 고용한 근로자로서 최저임금 상당액을 받는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를 세액공제. 이거는 2018년에 들어온 제도고요. 그래서 보시면 페이지 744페이지 그 신성장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75% 공제율을 적용하는데 그때
이번 2018년 개정세법에서 그 표 맨 밑에 보시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뭔지 아시죠? 그 우리가 코엑스 같은 데서 전시하는 거. 예, 그 전시산업. 그 밖에 과학기술 서비스업, 뭐 광고 대행업 등이 이번에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사항 보시면 746페이지. 예, 요것도 그 청년 상시 근로자가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그러니까 총 세 가지죠. 우리가 아까 청년 창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또 하나는 뭐였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렇게 세 개는 29세에서 34세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거는 종전에 29세 했던 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예, 요 세 가지만 올라갔다는 거. 29세에서 34세로. 왜 나머지 건 안 올라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748페이지 보시면 또 개정세법 나오는데요. 아까 그 2년간 하는 것처럼 그 똑같이 그 원칙적인 공제기간을 1년으로 하지만 고용 유지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에도 그 사회보험료 그 고용이 증가한 효과를 2년 누적시켜서 적용한다는 거죠. 2년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게 2018년의 개정세법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750페이지 보시면 이게 실제 사회보험료 납부액을 공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그 총 급여에다가 그 보험료율을 곱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뭐 다들 해보셨겠지만, 예. 그 보험료율을 곱해서 하시는 거고, 그 보험료를 그게 기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752페이지 보시면 2018년 개정세법에서 신설된 사회보험 신규 가입 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거기 보시면 2번 보시면 2018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그러니까 이게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 해주는 게 신규 고용하는 사람한테 해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고용하고 있던 사람을 신규 가입시켜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새로 사람을 뽑았다 그래서 이걸 적용해 주는 게 아니고, 새로 사람을 뽑으면 앞에 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거고, 이거는 그 기존에 고용하고 있던 사람인데 사회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있지 않던 사람을 새롭게 가입시켜준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 50% 세액공제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은 최저임금 상당액, 뭐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 120% 이하인 근로자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랑 앞에 거하고는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새롭게 신규 고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753페이지 하단 보시면 중복지원의 배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본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이제는 중복적용이 허용된다. 왜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한도가 1억 원으로 하향됐기 때문에 이제는 해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공장 이전 세제 할까요? 공장 이전 세제 하기 전에 올해 좀 재밌었던 거 하나만 하죠. 1800 공장 이전 세제는 마지막으로 하고요. 요거는 빼먹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1836페이지 추계과세시 등의 배제입니다. 그러니까 납세자가 이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제 조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인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거 신고 납세 방식인데, 이게 만약에 그 정부가 나서서 추계과세 결정한다면 우리가 2월 결성금도 공제 안 해주죠. 그와 같은 취지로서 그 세액공제조 항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38페이지 결정 또는 기한 후 신고 시 감면 배제. 우리가 과세관청이 무신고하게 되면 결정을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뭐 하죠? 기한 후 신고하죠. 기한 후 신고는 결정을 촉구하는 의미가만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자기 확정력 없는 거 아시죠? 예. 그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행위죠. 예.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으로서 그 감면 조항, 특히 이제 문제되는 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인데요. 거기 보시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계해서 신고한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서 결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정 시 감면 배제 규정에 따라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주요 이슈와 쟁점에 보시면 1839페이지요. 종전 예규에서는 그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는데요. 근데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98년도. 근데 새로운 예규에서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해서 신고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다만 16년 7월 13일 전 신고한 자에 한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종전이라면 굉장히 먼 종전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추계 신고라는 거는 장부에 의하지 않은 신고죠. 그 기준경비율이나 뭐 단순경비율 이런 거 해서 하는 거예요. 뭐 특별히 뭐 소득세법상 조문이 많지도 않고요. 그 추계 신고에 대해서 종래에는 이게 무신고 가산세, 추계 신고는 무신고 가산세의 부담이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추계 신고를 무신고로 보고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부과하죠. 그래서 확정 신고와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추계 신고를 했을 때 무신고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정 시 감면 배제 조항이 적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07년에 이제 무신고 가산세하고 관련해서 추계 신고를 무신고로 보는 규정을 없애버리고 이 확정 신고와 관련해서 추계 신고를 무신고로 보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 이때서부터 이제는 이 감면 배제 결정 시 감면 배제 조항이 적용이 안 됐었는데 이제 적용이 돼야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게 상당 기간 동안 아무도 이제 예규를 질의를 안 한 거죠. 그래서 2017년에 이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무신고로 가서 이제 확정 신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하고만 관련되는 거죠. 복식부기 의무자하고 관련해서만 확정 신고 시 무신고로 보는 거고요. 그러면은 1842페이지, 41페이지 보시면 간편장부 대상자의 추계 신고가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 무신고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추계 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그 증가한 소득 금액에 대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실 게 저희가 만약에 추계 과세를 할 때 무신고에 해당하니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하지 말란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럼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서 만약에 겸업법인, 제가 항상 겸업법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뭐 제조업은 복식부기 기장을 했는데 건설업은 추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어떻게 적용될 거냐는 거죠. 물론 유권 해석은 없고요. 저한테 이제 상담이 들어온 사안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첫 번째가 이제 그러니까 제조업은 이제 실제 장부로 해서 복식부기 의무로 해서 기장을 했고 건설업은 기장을 안 하고 추계를 했다. 그러면 추계한 것만 감면 배제냐? 아니면 전체가 다 건설업만 감면 배제냐? 아니면 전체가 다 감면의 대상이냐? 아니면 전체가 다 감면 배제될 거냐? 세 가지 중 하나겠죠? 물론 유권 해석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만 감면 배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를 뭐만 내죠? 건설만 내죠. 추계한 것만.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것만 무신고로 보기 때문에
요것만 결정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은 하시고 제조업은 특별세 중기 특별세감면 적용할 수 있고 건설업은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 하시죠. 중소기업 페이지 1027페이지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감면. 오늘 공장 이전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보셨어요? 그 과밀 억제권역에서 공장 시설을 갖춘 중소기업이 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해서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감면하는 제도인데, 만약에 과밀 억제권역 내에 본사가 있다면 함께 이전해야 감면이 가능한 제도고요. 그 1028페이지 보시면 주체에 있습니다.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2년 이상 계속해서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어야 되는데요. 저도 이거를 그러니까 생각만 했는데 어느 분이 문의하신 건데, 서울에 본사가 있고 대전에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대전 공장을 서울로 이전한 후에 2년이 있다가 다시 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이 되겠느냐? 당연히 되겠죠. 예, 물리적 해석상. 예. 그게 실제 그 공장 이전 비용을 그렇게 부담하고서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특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2번 보시면 종종 공장은 2년 이상 조업 실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종 공장이 이전은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 1029페이지요. 일반 지역과 낙후 지역으로 나눠서 뭐 수도권 연접 지역이나 인구 30만 이상 도시 1030페이지 보시면 성장관리 권역이나 자연보전 권역으로 움직일 때 또 가능하다.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 어디죠? 기흥구. 예. 거기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공정시장 전부를 이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항상 기업부설 연구소는 1031페이지 보시면 기업부설 연구소는 생산에 직접 공유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세법 보시면 기업부설 연구소는 거의 공장에도 안 들어가고 본사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대부분이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장 이전의 방식은 종종 공장을 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과밀 억제권역에 소재하는 종종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종종 공장에 남아있는 공장 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해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 예, 요 정의가 좀 중요한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공장 시설을 철거 폐쇄하지 않고 건물을 임대했다. 그러면 여전히 계속해서 수도권 집중은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요건에 위배되지만 다행히도 그 사람이 그거를 뭐 연구소로 사용한다면 그때는 충족한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주요 이슈와 쟁점은 공장 시설을 철거 폐쇄했지만 본인은 나름 열심히 폐쇄했어요. 근데 임차인이 들어와서 그걸 또 공장으로 사용해 버렸어요. 새롭게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때 과세 간청은 안 된다고 본 거죠. 하지만 판례는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에 그런 거 안 쓰죠. 임차인이 무슨 사용 용도의 제한을 특별히 주지 않잖아요. 공장 임대차 하는데 누가 그런 거 제한 두나요? 그런 거 안 두니까 당연히 그거는 임대인의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허용을 해주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035페이지 보시면 본사가 과밀 억제권역 내에 있다면 함께 이전해야 된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업체도 이 성남에서 오산으로 얼마 안 움직이죠. 예. 아까 보시는 것처럼 과밀 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조금 움직이는데 감면 받거든요. 예. 물론 아까 좀 이따 설명드렸지만 최저한세는 부담합니다. 7%. 예. 그럴 때 신사동에 서울 본점이 있거든요. 이 회사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장님도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 과연 움직여야 되는 본사는 무엇이냐? 거기 보시면 그 밑에서 한 8번째 줄 보시면 본점이란 법인 등기부 등본상 본점을 말한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가 움직여야 되느냐? 보시면 밑에서 5번째 줄 경영계획, 기획부서 움직여야 되고요. 재무투자, 자산부채관리, 그 다음에 뭐 회계서류 이런 거 어디서 하죠? 다 경영관리팀에서 하죠. 회계팀에서 또 움직여야 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뭐 회의 개최, 그리고 웬만한 대표자, 임직원, 임원들, 이런 사람 다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세무서가 판단하는 건데,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신사동에 서울에 있는 본점에서 사람들이 다 지금 내년에는 다 오산으로 이사갈 형편의 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업종의 동일성. 예. 이전하는 업종과 이전 후에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된다. 예. 이것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당연히 같겠죠. 예. 뭐 특별히 다를 일은 없으니까. 그다음에 세액 감면에서 보시면 감면소득. 요게 좀 아까 공장 이전 감면은 뭐라고 그랬죠? 사업장 단위 감면 방식하고 기업 단위 감면 방식 중에서 사업장 단위 감면 방식이라고 했죠. 예. 이전 후에 그렇기 때문에 감면 소득은 이전 후에 공장에서 발생, 기업 전체가 아니라 이전 후에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한정됩니다. 만약에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했다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제조업에 한정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 격리는 해야겠죠. 그 밑에 보시면, 조금 밑에 보시면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그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 소득에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해서 한다면 그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63조의 2쪽에 그 본사 이전 세액 감면에서 써놨습니다. 이게 과연 유효할 것이냐. 예, 저는 이게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다고 보는데, 통칙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일단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쭉 넘어가시면 1041페이지 최저한세. 이게 5번 최저한세 보시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지만 성장관리 권역이나 자연보전 권역, 즉 가까이 가면은 네가 최저한세, 그러니까 7%, 중소기업은 7%죠. 니네들이 가까운 데로 가면 7%고 좀 더 그 수도권 밖으로 멀리 나가면 아예 그 면제해 주겠다. 예, 굉장히 크죠. 이게 7년 100%, 뭐 3년 50%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니네들이 이게 같은 수도권 내에서 놀면 7%고 밖으로 벗어나면 다 감면해 주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법 10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제 법인의 공장 그건데요. 뭐 개요는 제가 읽죠. 바쁘니까. 과밀 억제권역의 공장시설 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아까는 뭐였죠? 과밀 억제권역 밖인데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해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특례를 부여하는데, 그 뭐 낙후 지역 같은 경우에 7년 100%, 그 후 3년 50%, 굉장히 어마무시한 한 세액 감면 제도를 할 수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1045페이지 주체 보시면 이건 특이하게 아까 저 중소기업 그 공장 이전은 중소기업에 한정됐는데 이거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더존이 원주로 움직일 때, 또 다음이 제주도로 움직일 때 다 가능하죠. 예. 법인으로 거주자인 개인은 제외된다. 그리고 다만 그 제외되는 업종, 부동산업, 건설업,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046페이지 소비성 서비스업, 뭐 해운중개업 등은 제외한다. 예. 특이하게 제외되는 업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목적 요건은 3년. 아까 중소기업은 2년이었죠. 요거는 3년이고요. 그다음에 1048페이지 보시면 그 이전 전후 소재 지역 있죠. 그 이전 전 지역은 과밀 억제권역은 동일하지만 이전 후 지역은 성장관리 권역이나 자연보전 권역은 안 되고, 그리고 광역시는 광역시 내 산업단지로 이전할 때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 차이. 저희가 몇 조가 적용되는지 그거는 아셔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공장시설 전부 2-2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의 이전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공장 본사 이전의 방식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63조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51페이지 업종의 동일성. 여기서도 업종의 동일성을 요구했습니다. 후술할 때 한꺼번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1감면소득의 1-1 공장 이전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전 후에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왜냐? 사업장 단위 감면이니까요. 그런데 그 맨 밑에 보시면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소득에서 제외한다 라고 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제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1052페이지 본사 이전의 경우를 보시면 감면소득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산식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 과세표준 중에서 수도권 내로 이전한 본사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한다는 취지인데요. 그 2018년 개정세법에서 종래에는 이전 본사 인원 급여 비율과 인원수 비율 중 적은 금액을 곱해서 감면소득을 계산하도록 했지만 보다 많은 인원이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급여 비율은 삭제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특이한 게 이게 이제 기업 단위 감면 방식과 이제 사업장 단위 감면 방식의 차이인데요. 만약에 공장이 집안에 있고 서울은 본사에 있는 경우에 감면 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공장 소득까지도 포함하게 되는 거죠. 기업 단위 전체니까요. 아까는 공장은 이전 후에 공장 후에서 발생한 소득만 하는데 이거는 이전하지도 않은 공장의 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공장은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함되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공장은 이전 후의 소득만 구분해서 감면 소득을 계산했는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전 전의 소득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이전했어도 그 이전 전의 소득에 대해서 다 감면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겸업법인 한번 보시면 만약에 아까 건설업은 제외된다고 말씀드렸죠. 부동산업 이런 거. 그런데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있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감면할 것이냐? 그걸 보시면 우리가 105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3년 이상 영위하던 사업이 아니어서 사업 목적 요건에 위배되는 업종에 발생한 소득은 감면 소득에서 제외한다. 즉 감면 업종이 아니면 제외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겸업법인도 마찬가지로 건설업은 제외하고 제조업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54페이지 주요 이슈와 쟁점 그거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건데요. 제가 번호 하나만 적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예규인데요. 제조특 578 2018년 7월 23일 일단 적어 두시고요. 보시면 종래 유권 해석을 보시면 그 주요 이슈와 쟁점입니다. 1054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왜냐? 여기서 내세운 이유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대형 종합 소매업을 하다가 지방에 가서 면세점을 추가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지방 창업 중소기업으로 해서 면세점을 설립했으면 5년간 50% 감면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이 가서 서울에 있던 기업이 가서 지방에 갔으면 거기 간 다음에 면세점업을 추가하면 7년간 100%, 3년간 50% 받죠. 그럼 지방 창업 중소기업보다 우대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이거를 불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게 아니다. 거기 보시면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아까 업종의 동일성이라는 거는 네가 반면을 받기 위한 요건이지 그게 감면소득 계산 방법은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니네들이 이거 했을 때 그 다음으로 지방으로 갔을 때 동일하게 종합소매업을 하면 되는 거지 그 계산을 할 때 그 포함하라 마라는 얘기하고는 관련 없다. 그건 요건이지 감면소득의 계산하고는 관계없다. 그리고 그 지방으로 이전해서 고용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하는 그 합리적 해석으로는 더 지방에 이전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면 더 훌륭한 기업이다. 더 칭찬받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감면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신사동에서 그 오산으로 가면 그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 더 도움이 되는 거죠.
훨씬 더 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허용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예규가 갑자기 뜬금없이 허용으로 바뀐 얘기입니다. 이제는 국세청도 허용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다만 이유는 설시 안 하고요. 그냥 허용함 이렇게 썼어요. 예. 그래서 그 1057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전 본사 근무 인원은 그 다 보시면 현재 시점에 이전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에서 본사 이전일로부터 3년 전의 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또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속하는 과세년도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 인원이 신본사로 이전한 근무 인원도 차감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만약에 서울에서 제주도로 본사 인원이 이전을 했어요. 그럼 이 인원은 당연히 그 감면소득이 되겠죠. 하지만 서울에서 제주도로 가는 건 되지만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는 인원은 감면 대상 인원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얘기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그 1058페이지 예제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부산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제주도로 신본사로 이전해도 그 사람은 이전 본사 근무 인원을 안 쳐주고 서울에서 원래 있던 구본사에 있던 인원만 제주도로 가는 경우에만 해준다는 거고요. 예. 벌써 5시를 넘겼네요.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